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의 제1동포들을 대표하는 그 제1 대한민국 민단, 줄여서 민단이라고 부릅니다. 민단의 여건희 단장이 전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전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참고 참았던, 또 참아 하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제1교포들을 대표로 쏟아 놓은 것 같습니다. 여건희 단장의 발언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욕을 하고 반대한다 이러고 말하면 뭐 기분은 후련하겠지만 그 피해를 누가 받게 되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느냐. 현해탄 건너편 한국에서 던진 돌은 일본인들한테 가서 맞는 것이 아니라 제1교포들이 맞게 돼 있다. 한일 관계는 제1교포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다. 한국과 일본이 좋을 때는 살기가 편하지만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바보들의 힘이 세지고, 이 바보들, 일본의 바보들이죠. 예, 혐한론자들입니다. 뭐 한국인 때려 죽이자 이런 식으로 낙서 써놓고 도망치는 그런 혐한론자들입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이 바보들의 힘이 세지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살기 어려워진다.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이제 많이들 이제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국적자가 된 한국인들을 포함해서 한국 국적 보유자 50만 명, 모두 4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게 우리 근세사의 아픈 흔적이죠.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일본 국적으로 바꾼 한국인과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1교포 모두 합치면 4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 민단은 이제 우리 정부의 징용해법 발표와 관련해서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큰 계기가 주어졌다. 일본 정부도 양국 간 건전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민단 공식 담화를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건희 단장은 항상 걱정되는 건 우리 아이들이다.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내 어릴 때만 해도 마늘 냄새 나는 조센징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컸다. 한국에서 뭐 이런저런 정치적 정략적 이유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 그 때문에 일본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반일을 외치는 사람들은 제1한국인의 아픔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6년 전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이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간에 있었던 정부 간 외교적 합의, 위안부 합의를 번복하고, 그리고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당연히 일본 내에 혐한 세력이 득세하면서 제1 한국인의 삶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 네, 그건 저도 현장에 가서 여러 번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날로 뻗어가던 이 코리아타운이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이 정권 잡은 후에 눈에 띄도록 위축되고 쇠락해지는 것을 제가 현장을
취재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일본에는 참정당과 같은 진짜 우익들이 활동하는 정당이 생겼다. 거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헤이트 스피치, 우리 제일 교포 한국인들을 증오하는 발언을 하는 게 현실이 됐다. 오랜 그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해법 제시를 했다. 이 해법 제시를 계기로 두 나라가 보통 국가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종북 주사파 세력들한테 문제를 제기합니다. 징용 문제를 어떻게든 풀자고 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이걸 친일파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또 지금도 그 어려운 속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이 400만, 50만 제일교포도 그럼 친일파냐? 묻고 싶다. 좌파들은 친일파라고 레떼로 붙여놓고 비난하는데 지금 시대에 당신들이 말하는 친일파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악종고토한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고 미국에서 사는 재미교포들이 모두 친미파가 된다면 글로벌 시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포철도 세우고 경제도 일으켰다. 그때 그 일본 청구권 자금 썼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럼 뭐냐? 그들도 친일파냐? 이제 친일파 논란 이런 거 좀 넘어서자. 졸업했으면 좋겠다. 여건희 단장의 이 인터뷰는 사실 정말 피눈물 나는 절규입니다. 네, 여건희 단장은 이 재단의 개인 자격으로 기부 동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단이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일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민단 이름으로 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민간 기부라고 하는 그 해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그 오래전부터 이 민단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 중에 이제 퇴역한 분들, 이 민단 오비 선배들과 그 교류해 왔습니다. 특히 이 민단 출신 선배들이 만든 한자협,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제1교포협의회. 한자협은 출범할 당시에 저를 불러서 저한테 특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한자협 선배들께서 저희 고성국 TV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과 투쟁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 격려의 말씀과 후원을 해 주셨어요. 여건희 단장의 이 정말 피 맺힌 절기와 같은 이 말씀을 저는 이미 한자협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정말 여러 수십 번 들었습니다. 징용 문제를 생각할 때, 징용 문제 해법을 생각할 때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 일본에서 100년 넘게 살고 있는
우리 제일 한국인들 또 아직도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인임을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살고 있는 50만 제일 교포들의 입장을 꼭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을 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자엽 선배들이 저를 팬데믹 끝났으니까 좀 최대한 빨리 오라.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좀 고성국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강권을 하셔서 강청을 하셔서 제가 지금 일본 일정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아마 6월쯤에 어쨌든 한자엽 선배님들 뵈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강제징용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아니 일본의 호응 더 적극적인 호응을 받아서 새로운 한일 관계가 아주 속도감 있게 이렇게 전개되는 그 상황을 일본 현지에서 목도하고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이재명이 조문을 거부당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그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 씨의 그 빈소에 조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한 7시간 가까이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간신히 한 20분 조문을 했던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됐는데 왜 그랬을까? 유족들이 조문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유족 측 중에 한 사람이 아예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 거부했다. 그런데 오지 말라 해도 안 올 사람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조문을 허용했다.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수라는 자 민주당 대변인은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 대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 빈소가 마련되기까지 이재명이가 7시간을 밖에서 기다려? 참 개가 웃을 얘기지. 예. 그 토요일 설광장 인근에서 이재명이는 자신을 향해서 시시각각 조여오는 사법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형수 씨 어떤 면에서 정진상이나 김용희보다도 더 측근이었던 비서실장 전형수 씨의 죽음으로 인해 거의 벼랑 끝까지 몰린 자신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토요일 날 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뭐 정의당도 정부 해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범국민 대회에 참석을 하니까 정의당의 대표 이정미라는 자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연단해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동원된 대다수 인원은 다 개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딸들이 정의당의 이정미라는 자가 나가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정의당이 지난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는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찬성 투표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는 원수지. 그러니까 이 개딸들이 이정미를 향해서 온갖 욕설과 삿대질과 모욕을 준 겁니다. 난동을 부렸다고 지금 이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정의당의 위선희 대변인이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에 대한 국민적 분노조차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작태를 강하게 규탄한다. 현장에 있었던 난동의 책임을 지고 이재명은 사과하라. 그러면 이 현장이 어땠었냐? 이정미가 연단에 오르자 개딸들이 연설 내내 야유를 보내고 욕설을 하고 내려와 고성을 지르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또 그중에는 아예 끌어내리려고 연단위로 튀어 올라가는 개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 진행 요원들이 제지를 해서 몸싸움과 같은 불상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매우 험악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미의 연설 내내 개딸들이 이렇게 야유하고 욕설을 하자 행사를 진행해야 될 사회자가 보다 못해 범야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모이지 않았냐 자제를 당부했지만 개딸들은 야유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표 죽이려고 해놓고 못하고 있느냐, 듣기 싫다, 이정미 내려와. 이 개딸들은 지난 7일 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한 집회에서도 이정미를 겨냥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쨌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맞불을 놓는 답시고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국회를 통해서 지금 발의를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하나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명분도 약하니까 어떻게든 정의당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의 이른바 야권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마침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나왔고 이 해법에 대해서 같은 좌파들이니까 정의당도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함께 함으로써 내심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50억 특검을 밀어붙이는 어떤 명분을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개딸들이 그냥 이정미를 저렇게 모욕을 주고 위해를 가하려고 연단까지 튀어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더불어민주당에 그래도 나름 전략 좀 안다, 머리 좀 쓴다는 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었을 겁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 당론을 가지고 찬성했던 이 정의당을 어떻게든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도록 끌어내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물밑에서 고생해서 간신히 정의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판에 개딸들이 나서 가지고서 완전히 그 박살을 내버린 것 아닙니까?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도 당대표가 나가서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이재명이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특검 공조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어렵게 이른바 범야권 공조를 향해서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저 이재명이 때문에 완전히 확 찢어져 버렸다. 야권 공조가. 이런 얘기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위선희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공식 사과가 없이는 야권 공조 없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최측근이었던 전형수 씨의 발인 날에까지 장애 집회를 하면서
현안을 희석하고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좀 차원이 다른 공격이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재명 사태가 변곡점을 맞았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감지됩니다. 민주당의 개혁 소장파로 불리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죠. 김혜영의 말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이 다할 것이다. 이재명과 같은 인물이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지냈던 김혜영의 발언입니다. 윤영찬은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10일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한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되신 분이 네 분이다. 네 분 모두 이재명을 충직하게 모셨던 사람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삶의 이유인 가족을 떠나야 할 만큼 그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겠느냐. 이재명이나 그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이재명이 책임져야 한다.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인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다. 아직도 윤영찬이나 김혜영이는 이재명이를 사람으로 보니까 이렇게 비판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이용당하지 말고 최고가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울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1주년 기념식을 하나도 하지 않고 경제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 방송 끝나고 보내드린 KTV에서 그 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울산 현장 방문의 성격을 쭉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 해설의 첫 번째 그 주제는 이거였어요. 정치인, 특히 대통령은 그 자체가 메신저고 메시지다. 근데 이 메시지는 뭘 하면서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뭘 하지 않으면서 주는 메시지도 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울산 경제 민생 현장 방문은 대선 1주년 행사를 하나도 하지 않음으로써 주는 메시지와 행사 대신에 민생 경제 현장을 찾아서 주는 그 메시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다. 어떤 이벤트 쇼잉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지금은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될 때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강하게 울림을 준다. 제가 이렇게 논평한 영상 여러분들 토요일 날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9일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서 직원들과 만난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직원들, 노동자들이죠. 정치운동에 이용당하지 말고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돼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이스터가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지 않느냐. 최고의 마이스터가 되면 임금을 비롯해 여러 노동 조건이 자연히 저절로 따라오지 않느냐. 정의선 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내내 이제 안내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있자 노조도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전문성 위주로 가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최근 민노총, 한노총과 같은 기존
이 철밥통 노조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MZ세대 노조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 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의선 회장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 경제인 간담회에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을 부당한 세력에게 뺏기지 않고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 여권은 노동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염력쓰나 참 어떤 머리에서 저런 단어들이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고 전형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그 똘마니들은 이걸 어떻게든 검찰의 가혹한 수사 쪽으로 책임을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인간 사냥이 빚은 참극이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인데 김기현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간접 살인 운운하며 고인의 죽음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양 공격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염력이라도 쓴다는 말인가? 자, 염력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갖고 온 것 같은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진짜 염력을 써서 전형수 씨를 죽였다면 이건 간접살인이 아니라 직접살인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간접살인이라고 한 것은 이재명의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루된 측근들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재명이가 실질적 도의적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재명이가 간접살인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취지의 비판이었습니다. 만약에 안호영이라는 자의 말대로 이재명이가 염력이라도 써서 고 전형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면 그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건 살인이지 무슨 간접살인입니까? 친명계 의원들 사퇴론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지금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는데 박성준이라는 자 대변인입니다. 만약 이재명 체제가 구축되지 않았다면 당내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때문에 당이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재명이 때문에 당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반대의 시선과 시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 이 친명계가 이재명이가 아무리 비명계를 도닥거린다고 만나도 워낙 인식의 차이가 현격해서 말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국이라는 자는 느닷없이 이 문재인이랑 비교를 합니다. 문재인이가 당대표 할 때 당 지지율 20대 초반에 불과했다. 그때는 당대표 리더십 갖고 총선 치르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40% 후반까지 나오지 않냐.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 아니라서 당내 화합을 이끌 수 있다. 지금 지도부가 이재명이가 대표고 그리고 나면 누가 있습니까? 정청래 또 누가 있나요? 장경태, 고민정, 박찬대 뭐 이런 그 이재명 똘마니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런데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뭐 김남국이 같은 자의 얘기까지 뭐 논평할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자, 어쨌든
이 안호영이가 이재명이가 뭐 염력이라도 쓴다는 말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뭐 저는 이재명이가 염력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자죠. 그러나 염력보다 10배는 더 독한 개딸들의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개딸들이 구사하는 언어폭력, 문자폭력, 또 직접 현장에 나타나서 협박하고 해코지하고 그 염력에 비할 바입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태원 할로윈 참사 그 직후에 더불어민주당과 뭐 윤석열 퇴진 무슨 본부라고 하는 좌파단체에서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 추모다는 뜻입니다. 퇴진이 추모다. 이런 슬로건을 구호를 프래카드에다 내걸고 이것들이 추모를 빙자해서 윤석열 규탄 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던 것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들이 내세웠던 그 퇴진은 추모다. 이게 북한에서 이 간첩들한테 지시를 내린 지령문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퇴진은 구호다라는 슬로건을 프래카드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시위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배후에 그냥 종북 주사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 정찰 총국 그 뒤에 진짜 김정은이가 있어 일일이 이걸 지휘하고 지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공안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노총 관계자를 직과 사무실, 차량 등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후 진행된 집회 시위 등에서 퇴진이 추모다 이런 구호가 나왔는데 이 구호까지 북한으로부터 하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북한이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북한 지령문을 바탕으로 특정 구호 등을 대규모 집회 시위에서 활용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북한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국내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들 집회하면서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고하고 동영상으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북한의 지령문에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뭐 이런 지시도 있고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발생한 후 퇴진이 추모다. 폐륜 정권 퇴진.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이런 구체적인 투쟁 구호도 지령문에서 하달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압수물 중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이른바 대북 충성의 맹세라는 이 편지, 손편지를 써 놓은 것도 다수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쌍십절이라고 하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광명성절 2월 16일 김정일 생일날 아마 그러면은 김일성 생일인 무슨 4월 15일 그 태양절도 들어가겠죠. 이런 그 북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경축일입니다. 이런 날들을 맞아서 맹세문을 그때그때 작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정은을 찬양하는 문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 충성맹세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수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다. 북한 공작원들이 대량 공작 과정에서 포섭한 이들에게 맹세문을 작성하게 한다. 이 충성맹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통일 위협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겠다. 김정은 원수님을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겠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따르겠다. 이런 맹세문들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참사의 정치화, 재난의 정치화의 뒤에 북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민노총은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권위기 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이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랍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간첩단 사건을 만들고 있다. 공안 탄압 조작 사건이다. 이게 민노총의 공식 입장입니다. 공안 탄압인지 진짜 간첩질하다 잡힌 건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진위가 확인이 되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선거비 이중수령으로 배불린 양당. 지난번 전대 때 거의 유일한 공약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당대표로 출마했던 조경태 후보의 3패 공약이었습니다. 3패 공약. 기억하시죠? 3패가 첫째가 비례대표 폐지입니다. 비례대표 폐지. 둘째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입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폐지로 조경태가 주장했던 게 정당 지원금입니다. 아니 정당이 당비로 운영하면 되지 왜 국민 세금을 지원받아서 하냐. 그거 폐지하자. 그게 3패 공약의 세 번째였습니다. 이 조경태가 그 3패 개혁을 주장하면서 우리 자유파 진영으로부터 굉장한 지지를 받고 아주 선풍적인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물론 4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경태는 떨어졌어도 조경태의 3패 공약은 여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왜? 거의 유일한 공약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임팩트가 있는 그런 공약이었거든요. 이 3패 공약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정당 지원금 폐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번에 선관위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금 우리 정치권엔 교섭단체 구성을 하고 있는 게 두 당밖에 없어요.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2011년에 그러니까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에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국민의힘은 495억 더불어민주당은 52억이었습니다. 재산 차이가 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11년이 지난 작년 두 당의 재산은 국민의힘은 1255억 민주당은 929억으로 재산이 늘었습니다.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더라도 엄청 많이 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는 것이냐 하면 국민의힘은 2011년에 495억이 2022년에 1255억으로 늘어서 254%가 재산 증식이 됐습니다. 2배 반 늘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더 기가 막힙니다. 2021년에 52억이었던 재산이
2022년에 929억이 돼서 무려 1787%가 늘었습니다. 거의 뭐 한 17배 늘은 겁니다. 아니 정당들이 뭐 김치 장사라도 하나?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 이 사람들 이 양당은 영업하는 그 기업이 아니에요. 이게 수익 사업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당원들의 당비 말고는 돈 생기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 이 거대 양당이 이런 대규모 재산 증식에 성공한 것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선거 비용 대부분을 보전받으면서 동시에 선거 보조금까지 이중 수령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중 수령. 원내정당은 선관위를 통해서 지급받는 경상보조금이 있고 선거보조금 및 선거비용 보전이 있고 당비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10년 사이 재산이 급증한 것은 거의 전부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이중수령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보겠습니다. 선관위는 매년 선거 전에 각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이 경상보조금과 같은 액수를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줍니다. 그럼 이거 갖고 선거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국민의힘은 404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더불어민주당은 462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석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선거 치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당 발전과 선거 공영제의 취지에 맞춰서 선거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거니까 선거하기 전에 돈을 줘야 선거 때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보조금을 선거 전에 주는 겁니다. 이걸 국민의힘한테는 404억을 줬고 더불어민주당한테는 462억 원을 줬어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돈을 갖고 선거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끝난 다음에 선거 비용을 또 보전을 해주게 돼 있어요. 비례대표 득표율 기준으로 15% 이상 시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10%에서 15% 사이로 득표했을 때는 절반을 보전을 해줘요.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선거비용으로 각각 503억여 원을 쓰고 464억 원을 다시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556억 원을 쓰고 505억 원을 다시 보전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선거 때 쓰라고 선거 보조금을 주고 선거 끝난 다음에는 또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니까 결국 선거는 한 번 치렀고 그 돈도 선거 한 번 치를 때 쓴 돈만큼 썼는데 보조 한 번에 비용 보전 한 번이니까 결국 두 번을 이중으로 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쓰고 남는 거죠. 몇백억씩. 이 몇백억씩 쓰고 남는 거를 차곡차곡 모으니까 수백억의 자산이 쌓이게 됐다는 겁니다. 뭐 당비도 꽤 많이 걷네요. 국민의힘은 당비를 275억을 2021년에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21억 원을 거뒀어요. 이렇게 해서 이중 당비, 이중 수령과 당비 증가로 이제 돈이 막 남아들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당사를 구입할 때 그 대출을 안고 산 모양인데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출금 390억 중에 240억여 원을 갚았고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매입한 당사 대출금 95억여 원을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야, 진짜 잘 사는 양당이에요. 그런데 이 당이 이렇게 돈을 풍족하게 쓰게 된 것은 선거 보조금, 선거비용 보전 다 국민 세금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원들이 내는 당사,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나 제가 내는 한 달에 1,000원, 2,000원씩 내는 그 당비 모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윳돈 모아가지고서 부동산 재테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관위가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이중 수령은 해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선관위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고쳐주겠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안 고쳐요. 선관위는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 수령을 고쳐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국회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집 밖으로 지가 깨는 정당 봤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경태 후보가 그 얘기 한 겁니다. 선거보조금 폐지하자. 그래서 컷오프도 못 올라갔는지 모르죠. 예, 조경태는 갔으나 공약은 남는다.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원예비 상납 정황이 포착돼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예비 아시죠?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아무 이유도 명목도 없이 그냥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그냥 돈을 갈취해 왔습니다. 이 돈 안 주니까 타워 크레인 노조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태업을 해가지고 공사 현장,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공사 현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기가 늘어나도록 이렇게 지금 태업들을 하고 있다. 이걸 하여튼 척결하겠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타워크레인 기사 또 타워크레인 노조가 돈을 이렇게 갈취해서 지그들끼리만 썼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거 지그들 상층 조직으로 상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동안 수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원래비 10억을 받으면 그중에 1억 한 10분의 1 정도가 마치 저 11조처럼 윗선 조직에 상납됐다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이 건설 현장에서 강압적으로 받아낸 갈취한 원래비 일부를 상부로 올려보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체의 원래비를 강압적으로 반복 요구해서 받아낸 민노총 광주 전남 동부지회 소속 간부 A씨를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A씨 등이 건설사에서 받아낸 10억 7,780만 원 중에서 1억 원 상당이 상부 노조 계좌에 입금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현장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광주 전남 동부지회 간부에게 상납을 하고 또 이 지회 간부는 그 상부인 광주 전라 타워 크레인 지부에 순차적으로 원래비를 올려보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기생충 조직인 거죠. 경찰 관계자는 이 원래비가 노조 측의 주장대로 만약에 상여금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왜 그걸 위로 올려보내냐? 너희들이 써야지. 너희들이 일해서 얻은 벌은 돈인데 상여금이라면. 그런데 그러지 않잖냐. 원래비가 광주 전라 지부를 넘어 타워크레인 노조 본부 등 더 윗선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 전라 타워크레인 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관련 증거들이 상당 부분 폐기됐고 노조원들도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건설노조 대상으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마포구에 있는 민노총 수도권 북부지역 본부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도권 북부지역 산하조직 간부 3명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이 범행에 윗선, 윗 조직들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도 한노총, 민노총 전북 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노총 서울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노조 때리기를 통해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대명천지에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리는 거죠. 우리가 경찰, 검찰, 군 이런 국가기구를 합법적 폭력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리는 거니까 직접 잡아 가두는 거니까 강제력 이른바 폭력을 행사하는 기구들이지만 이걸 합법적으로 행사한다는 겁니다. 깡패 양아치들은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죠. 맞을 짓 한 자들은 맞아야 됩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이것들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맞을 짓 하지 않았으면 어떤 경찰, 어떤 검찰이 어떤 국가기구가 맞을 짓을 하지 않았으면 때릴 수 있습니까?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도 싼 짓을 했으니까 때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신고하라고. 자신 있으면 직접 신고해. 참 이게 쫄짱부 용렬한 자야.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재명의 얘기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그 개딸들을 자제시키려고 뭐 하여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재명이가 그러거나 말거나 비명계는 오늘 민주당의 길 모임을 엽니다. 이재명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비명계는 그동안 언론에서는 비명계 하고 썼는데 아예 앞으로 우리를 구당파로 불러달라 이렇게 언론에 요청했습니다. 구당파는 뭐냐면 당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구당파. 예. 되게 그 정당 사회에서 보면 이 구당파들이 나타날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러면 그 당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당이 오죽 비정상이면 이제 당을 구하는 개파 모임까지 나타나겠습니까? 구당파. 이재명이는 이 개딸들을 만나서 의견이 다르다고 색출하고 청원해서 망신 주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당의 단합을 해친다. 이재명이가 직접 자제시켜라 라고 하는 구당파 쪽의 요구가 계속되자 이재명이가 어쩔 수 없이 직접 나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재명이는 전형수 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은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성실하고 가장 청렴하고 공직자의 표상 같은 분이었다. 그래서 중책을 계속 맡겨왔던 것이다.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울컥하는 폼을 잡더니 그만하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과인가요? 언론은 이걸 사과라고 보도를 하네요. 울컥하면서 그만하죠 하니까 지지자들이 또 짰다는 뜻이 이게 짠 것 같아. 힘내세요 막 이러고 또 응원의 소리를 하니까 응원을 받고서 이재명이가 저만 잡으면 되지
저를 잡기 위해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이랬어요. 그럼 이게 사과인가? 안타깝다? 죄송하다? 누굴 향해서 지금 사과했다고 언론은 사과 보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 당원이 이 개딸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제 자제를 시키자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도 봐줄 만큼 봐줬어요.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막 이러고 항의를 됐어요. 그러자 이재명이가 그럼 어떡할 거냐? 확 엎어버릴 거냐? 엎어버리라는 얘기보다 더 하지. 그 참 이재명이. 자, 그러면서 이자가 말이죠. 개딸들이 문재인까지 수박 7적에 넣어서 비난한 포스터 만들어서 돌린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거 변복시켜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닐까 이랬어요. 변복시켜서 변장해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 문재인 포함된 수박 7적 포스트를 뿌려서 우리를 이간질시키려고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뜯어 말릴 뿐만 아니라 신고도 좀 하라 그랬어요. 신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우리 민주당의 중심 주축 중 한 분이신데 거기를 적으로 규정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자, 참 이 말 만들어내느라고 이재명이가 잔머리 깨나 굴린 것 같아요. 단정 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을 들으면 맞아. 우리가 어떻게 문재인을 칠적이라고 했겠어. 같은 우리 종북 주사파 진영이 저거 뭔가 저 우파 쪽에서 와서 변장하고 와가지고 우리 분열시키려고 저 수박 7적에 문재인 집어넣은 걸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뜯어 말릴 뿐만 아니라 신고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연상되시죠? 누가 떠오릅니까? 추미애. 이게 우파들이 와갖고서 어디 감히 댓글 조작들을 해. 야! 신고해서 집어넣어! 잡아 넣어! 해서 잡힌 게 드루킹 아닙니까? 그리고 김경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그걸 뭘 자꾸 신고하라고 부추겨. 직접 신고하면 되지. 변호사잖아. 직접 신고해봐. 자신 있으면. 이게 진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변장하고 변복하고 가서 좌파 분열시키려고 만든 거라고 하면 그러면 신고해. 직접. 신고해. 누가 그 수박 7적 만든 장본인인지 한번 가려보자. 겁이 나서 못하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용서 힘들지만 이제는 매듭 짓자. 제가 조선일보에 보도된 강제징용 유족 정사형님을 비롯한 세 분인데요. 그 세 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입니다.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3건의 심리고 해당자가 15명인데
이 중에 12명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존해 있는 3명, 양금덕 님을 비롯한 3명의 생존자가 있는데, 이 3명의 생존자는 정부 해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정부 해법에 반대한다. 생존자 3명은. 그런데 돌아가셨지만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족들 중에 이 3명이 정사형 님을 비롯한 3명이 이번에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겁니다. 자, 정사형 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용서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서 매듭 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정부 해법에 찬성합니다. 미래를 만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공감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도망갈 수 없는 이웃 국가이자 순망치한, 입술이 상하면 이빨이 시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죠. 서로 의존해서 살아가야만 될 관계라는 뜻이죠. 한국과 일본은 서로 도망갈 수 없는 이웃 국가이자 순망치한의 관계다. 이제 한일 국민들이 과거는 뒤로 하고 서로 화합했으면 좋겠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 지금 중요한 건 극일이지 반일이 아니다. 극일.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지 일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한일 회담에서 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정사형 씨, 정사형 님을 비롯한 유족들은 정부의 방안을 생각도 안 해보고 무작정 반대하면서 친일파 공세를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정사형 님의 얘기입니다. 90년대 말 일본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할 때는 아무 관심도 없더니 이 문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시류에 편승해 정부의 해법을 반대하면서 반일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30년 이상 기다린 피해자와 유족들은 또다시 희망 고문 당하게 된다. 또 이 정사형 님과 함께 입장 표명을 한 그런데 익명을 원한 유족 A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이 귀국한 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언제까지 과거에만 얽매여 이렇게 있어야 하는가? 고인도, 징용 피해자인 고인도 우리만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라면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원치 않으셨다. 대통령이 나서서 100년 가까이 된 한을 풀어주겠다는데 이번 정부 해법을 적극 지지한다. 또 다른 유족 B님은 피해자의 2세 입장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고 본다. 말년에 재판 하나만 바라봤던 고인은 이 문제를 빨리 종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반대 의견도 존중하지만 생존자들도 3분이죠 지금. 나이가 100세에 가까운데 이번에 해결 못하면 배상도 사죄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대답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유족들은 이 문제는 정치 이슈로 쟁점화할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은 제발 손을 떼고
당사자들이 차분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일본에서 재판할 당시에 현지 일본 변호사, 사회운동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분들은 항상 무릎을 꿇은 채로 부친을 대했고 잘못된 과거의 일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서는 모두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면서 냉랭했다. 지금 반일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그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준 사람이 있느냐? 소송의 역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모든 걸 다 아는 듯 얘기하는 상황이 불편하다. 부친이 생전에 일본의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대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만 기억해달라고 강조하셨다. 이 문제는 문재인이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 문제다. 나는 보수도 아니고 이념도 없지만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재임 기간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은 문재인이 아쉽다. 왜? 대법원 재판이 2018년에 났으니까. 그때 정부는 문재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데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김능환이라는 대법관. 건국하는 심정이라며 기존 판결을 뒤집어 수혜를 받게 된 사람 입장이 돼서 그 점은 고맙지만 솔직히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게 내 소신이다. 조국이 죽창가 불렀을 때 분노했다. 한일이 서로 경제적 손해만 받고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꾸 뭐든 풀어가야지. 목리만 부린다고 될 것이 아니다. 일부 시민단체를 향해서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데 반일 정서를 자극하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피해자 유족, 자식들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정쟁으로 끌고 가야 하는가? 네. 피해자 유족의 이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은 죽창가 부를 자격도 없다. 예, 아주 시원시원하게 글을 쓰는 이 김순덕 논설위원,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김순덕 대기자입니다.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 내용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번 감상하시죠. 마침내 이재명이가 때를 만났다. 사법 리스크와 대표직 사퇴 요구에 시달리던 이재명이 일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 발표에서 살 길을 찾은 모양이다. 정상회담 하루 앞둔 어제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이다. 이렇게 칼춤을 췄다. 정부 배상안 발표에 흔쾌히 박수치는 국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흔쾌하게 박수치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사에 매달려 일본과 원수처럼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정상화 씨의 아들 정사형 씨도 일본을 용서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우리 세대에서 매듭 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다 하면서 정부의 해법을 지지했습니다. 피해자 15명 중 3명의 생존자 그리고 12명의 피해자 유족들인데요. 그중에 이 정사형 씨를 비롯한 4명이 정부 안에 동의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진작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어야 하는 게 정치다. 그러나 과거 대통령들은 너무 쉽게 반일 감정에 자극하고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지지율만 반짝 올리고 결과적으로 국익을 모두 외면했다. 반일 감정으로 잠깐 재미봤던 더불어민주당, 이번 같은 폭발성 보따리를 놓칠 리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재명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이재명의 사욕이 너무나 분명해서다.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이 역사에 무식하기 때문이다. 이 동아일보의 대기자가 칼럼을 쓰는데 제1야당 대표에게 역사에 무식하다고 썼습니다. 얼마나 정말 무식한 자면 이렇게 대놓고 역사에 무식하기 때문이다 라고 썼겠습니까? 이재명이는 2017년에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책, 대선용 책이었던 모양인데, 여기서 동학혁명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거세게 일기 시작한 동학혁명의 불길을 끄기 위해 일본군을 끌어들였다고 적었어요. 210쪽에 이렇게 썼는데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나 제가 배운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이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선 왕조가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군대는 일본 군대가 아닙니다. 청나라 군대였습니다. 청나라 군대. 청나라가 일본 조선 왕조의 요청을 받고 군대를 파견하자 그 청나라 군대의 한반도 진주를 빌미 잡아서 텐진 조약 3조 잡아서 일본이 그냥 조선 왕조의 동의도 없이 일본을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두 군대가 싸웠어요. 거기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이재명이는 2017년 책에서 조선의 왕조, 조선의 위정자들이 일본군을 끌어들였다고 완전히 잘못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무식해서인지 둘 다이겠죠. 자신이 뭘 모른다는 것을 아는 리더는 차라리 낫다. 그러나 이재명이처럼 자신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하면서 그것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리더는 나라와 국민에게 재앙이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지금 나설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재명으로 인해서 5분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과 연루돼 귀한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은 분이 5분이나 되는데 이재명이는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춤까지 췄다. 고 김문기 씨 때 얘기입니다. 남의 생명과 감정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남의 나라에다가 감히 사죄와 반성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의 사죄 반성 요구는 일본 국민들이 웃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김대중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안보와 경제를 생각해 일본을 우방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다고 2010년 자서전에서 밝혔어요. 김대중도 1965년에는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때는 김대중도 반대했어요.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그런데 한 30년, 한 50년이죠. 한 50년 살고 나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일 국교 정상화 이거 국가의 이익, 안보와 경제를 생각해 일본을 우방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던 그런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과 세계는 야당의 거센 저항에도 한일협정을 이끌어낸 박정희 정권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게 또 김대중이 2010년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김순덕 대기자의 결론입니다. 민주당 냉철히 판단하라. 이재명과 더불어 과거에 처박힐 건가? 아니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갈 것인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괴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가짜뉴스를 감시 검증하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 바른언론 시민행동이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가짜 허위정보로 판명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가짜뉴스를 지금도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자,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내사했다. 이 완전한 가짜뉴스 허위정보였는데 이걸 지금도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내사했다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43%가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거 유시민이가 한동훈이 검사로 있을 때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고소당해가지고 재판까지 받았어요.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로 이미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유시민의 말이 사실일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43%나 된다는 겁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 이거 사드 도입할 때 종북 주사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성주까지 내려가서 뭐 뽀글뽀글 파마를 가발로 뒤집어 쓰고 전자파에 튀겨졌니 어쩌니 하면서 온갖 추잡한 역겨운 이 짓들을 벌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사드 기지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거 명백한 가짜뉴스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좌파 정권 때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때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가 4년간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을 했어요.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밖에 검출이 안 됐습니다.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이에요. 휴대전화 기지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휴대전화는 어디서나 잘 터지잖아요. 이게 다 중개하는 기지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전자파가 나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숫자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로부터 나오는 유해 전자파보다 사드에서 나오는 유해 전자파보다 휴대전화 기지국 어딘지도 모르는 바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1000배나 더 유해한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좌파 정권 때 국방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그 거짓말을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37%나 됩니다. 청담동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30여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이거 처음에 이 얘기를 지어낸 첼리스트가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해서 만천하의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34%나 됩니다. 한번 거짓말을 퍼뜨려 놓으면 그것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이고 허위정보였고 가짜뉴스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도 여전히 그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들을 주로 누가 만들어냅니까? 저 종북 주사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김정은의 똘마니들 정찰 총국에서 이번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좀 퍼뜨려라 라고까지 지시하고 지령합니다. 그걸 이 좌파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지상파 종편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종북 주사파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면 그걸 이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서 국회에서 또 증폭시킵니다. 마치 증폭기처럼 증폭시켜요. 그러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떠들었다고 또 언론이 그걸 다시 받아서 또 확산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수개월간 또는 수년간 국민을 속여먹는 거예요. 완전히 세뇌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뭔가 누구하고 미래를 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구술을 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선 기간 동안에 가짜뉴스 생산자의 77.5%가 정치인과 정당 후보 진영이었다. 고 서울대 SNU 팩트체크 센터의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가짜뉴스 가지고 돈까지 법니다. 김의겸이 명백한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떠들어대면서 후원금 다 채웠어요. 가짜뉴스와의 척결, 가짜뉴스를 척결한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에서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를 죽이기 위해서 유튜브가 가짜뉴스 진원지라고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 중에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사법 처리받은 유튜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 종북 주사파들은 언론을 가장한 온갖 허접한 선동가들이 입만 열면 가짜뉴스를 퍼뜨려 왔고 지금도 퍼뜨리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이 그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종북 주사파들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혁명하려고 꿈꾸는 자들인데 그 좌파들이 떠받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혁명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좋고 살인도 좋고 어떤 폭력도 상관없다. 혁명의 목표가 워낙 성스럽기 때문에 모든 수단은 다 용인될 수 있다. 이게 공산당, 주사파 저것들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혁명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좀 했기로써니 그게 뭐 문제인데 오히려 상 줘야지. 이런 자들의 이 가짜뉴스 살포에 맞서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1차 걸러내기 위한 적어도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는 이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엄벌에 처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이 방통위와 방심위에 있습니다. 이것들 방통위를 한상혁이가 딱 움켜잡고 있고 방심위, 방송심의위원회 이걸 정연주라는 종북주사파가 딱 틀어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북주사파 세력이 혁명의 수단으로 애용해온 이 허위정보 가짜뉴스 선전선동 이거를 원천 차단하고 엄격하게 사법 처리하기 위한 첫 출발 방통위 방심위의 전면적 개편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북한의 깨알 지령.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온 창원 간첩단 자통
이 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아주 깨알같이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아주 깨알같이 실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충성 결의문도 제출하고 돈도 받고.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지령문에 따르면 2019년 6월 북한이 이들에게 보수 유튜브 채널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해서 보수 유튜브를 폐쇄시켜라, 이런 지령이 내려졌고, 동시에 진보 진영의 유튜브를 활성화시켜라, 이런 지시도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이 지령문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2021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행보를 시작하자 이런 지시를 합니다. 태극기 부대를 사칭해서 윤석열 대망론은 보수 난립을 노린 여당, 그러니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술책이다. 그러니 윤석열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식의 괴담을 유포해서 보수의 내부 갈등을 격화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까지 내립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매우 구체적으로 국내 정치 정세를 분석하고 있고 그것에 의거해서 깨알 지령을 내리고 있다. 촛불 집회, 청와대 국민청원 등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여론 조작도 지시했다. 거의 국내에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함께 정치하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종북 주사파 세력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게 저자의 진짜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북한의 지시 지령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늘 우리가 경계하고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들 4명입니다. 지금까지 묵비권 행사하고 이른바 사법투쟁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파 유튜브, 보수 유튜브에 역공작하라는 공작 지시와 동시에 진보진영, 종북 주사파의 유튜브를 활성화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창원 간첩단한테만 했겠어요? 전국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모든 간첩단한테 이런 지시를 내렸을 것인데, 실제로 이른바 종북 주사파 계열의 유튜브를 보면 2017년 말입니다. 말에 김어준이가 다스베이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그런데 별거 없어요. 한 2개 정도의 좌파 유튜브가 문을 엽니다. 2019년에 들어와서 그런데 폭발적으로 좌파들이 유튜브에 진출합니다. 제가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습니다. 2019년에 오픈한 좌파 유튜브, 모든 좌파 유튜브도 아니고 그래도 구독자 한 10만 20만 명 정도 되는 좌파 유튜브를 보면 10개 가까이가 2019년에 오픈을 해요. 그리고 2020년에는 또 3개 정도가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으로 보면 북한의 정찰 총국이 이 간첩단들한테 보수 유튜브 파괴를 하기 위해서 역공작하라는 지시와 동시에 자기네 진영의 유튜브를 활성화하라고 하는 지시가 어디 창원 간첩단에만 또 2019년 6월에만 내려졌을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만, 일단 그걸 기준으로 보더라도 북한의 이 공작 지령이 있은 이후에 종북 주사파 좌파 유튜브들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는 점에 저는 주목합니다. 고성국 TV는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이 저를 지상파 종편에서 계속 쫓아내고 배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방법으로 고성국 TV라고 하는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종북 주사파 세력의 탄압 때문에 메시지를 더 이상 전달할 방법이 없자 그야말로 쫓겨서 마지막 수단으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뒤에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지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돈 대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좌파 유튜브들은요, 달라요. 좌파는 지상파 종편과 신문, 라디오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이 영역, 더구나 SNS도 그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네이버, 다음 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 진영이 유일하게 새로 시작된 또는 남아있는 그나마 이 자유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자유파 유튜브 쪽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형성이 되자 뒤늦게 이걸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유튜브 탄압을 시작했고 그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소고TV는 지금도 영상 만드는 쪽쪽 노란딱지가 계속 붙고 있어요. 왜? 한상혁이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정현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안 되겠다. 자기들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자유파 유튜브에 대항하고 압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19년에 집중적으로 좌파 유튜브들이 출연을 합니다. 지상파, 종편, 라디오, 신문, SNS, 네이버, 다음까지 다 장악한 자들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유튜브로 진출을 했을까? 저는 이것이 북한의 공작지령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고 연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따라서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방첩당국에게 기왕에 그런 북한의 공작 지령문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므로 이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북 주사파 유튜브들은 없는지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방첩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동시에 북한이 직접 자유파 유튜브를 없애야 된다고 지령을 내렸어요. 자, 그렇다면 당장 고승우TV를 예로 들어서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4년 전부터 지금껏 광고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수익을 제한당하고 있어요. 이거 북한의 이런 공작 지시와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성국TV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에게 가해졌던 광고 탄압을 비롯해서 수많은 채널 파괴, 폭파, 각종 이 제한과 겁박, 이 과정에 북한의 지령이 어떤 형태로든 작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이것을 중간에 북한의 지령을 실행하겠다고 나섰던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첩당국의 조사가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의 이 활동은 문재인 이재명과의 또 종북 주사파 세력의 무도한 포갑에 저항하는 활동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김정은 집단과의 투쟁이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 제대로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이하고 그 대남 총국은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겁니다. 고성구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저걸 어떻게 문을 닫게 할 건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 세우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자유파 유튜브들의 목소리다, 뭐 고성국TV의 그 절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북한의 대남 전략, 대남 적화 전략의 아주 핵심적인 영역으로 자유파 유튜브들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북한의 공작이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체제 수호 차원에서 방첩 당국이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과 이 쫄개들이 이렇게 느닷없이 태극기까지 들고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새 시대를 여는 이 외교에 발목을 잡고 딴죽을 걸고 나섰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한일 새 시대의 개막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딱 두 세력입니다. 하나는 북한입니다. 김정은입니다. 김일성이 때부터 내려온 아주 쾌쾌 먹고 낡아빠진 그 갓근 이론에 의거해서 한국과 일본을 갓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갓근만 하나 끊어버리면 갓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극렬하게 지금 한일관계 정상화와 미래로 나가는 큰 발걸음에 분노하고 있어요. 연일 미사일 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김정은이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종북 주사파,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조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극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두 세력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또 일본의 언론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일본 방문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향후 새롭게 열릴 한일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NYT, 뉴욕타임스. 화해에 손을 내민 후 일본에서 환영받는 한국 대통령. 이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한일 정상 12년 만에 첫 정상회담. 이번 한일 정상회담, 한일 관계 해빙의 의지, 정기 대화 재개 의지의 신호. 월스트리트 저널. 한일 정상회담에서 긴 냉각기 깨고 협력 약속. 블룸버그. 한국과 일본 무역 갈등 완화하며 관계 개선 위해 모처럼 만의 정상회담 개최. 로이터. 한일 북미사일과 과거사 부담 속에 경색 국면 해빙을 추진하다. 이 로이터 통신은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합니다. 최근까지 양국 지도자는 10년 넘게 만날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그리고 양국 간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도 전환점으로 칭송받아야 한다. BBC 방송. 한국과 일본 친구이자 적인 양국의 기념비적 회담. BBC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치를 새롭게 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으로 눈을 돌려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AP통신.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 AFP통신. 한일 영내 위협 대처위의 관계 개선. 로이터 통신 도쿄발. 오므라이스 얘기를 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일의 컴포트 푸드다. 오므라이스는 계란 오믈렛과 밥을 섞은 요리다. 서양인들한테는 좀 낯선 음식인 모양입니다. 계란 오믈렛과 밥을 섞은 요리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는 위안을 주는 음식, 컴포트 푸드로 여겨지는 요리다. 그만큼 편안하고 돈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양측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런 해설도 내보냈습니다. 마이니치. 일본의 마이니치. 한일관계 새로운 출발, 관계 개선 위한 대화가 가속되고 있다. 산케이 신문. 늘 삐딱하게 우리 정부를 비난하곤 하는 이 산케이 신문입니다.
일본 정부 구상권에서 양보, 역사전쟁 재점화 우려도.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서는 로이터가 조목조목 정리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이 12년 만에 정상회담에서 달성한 것들 하면서 수출 규제 문제, 셔틀 외교, 안보 협력, 새로운 경제 안보 회의, 그리고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과 일본 양 정상의 새 시대 환호 속의 무역 분쟁 해결.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 전략문제연구소 일본 석자는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에 의해 결렬된 이 한일 합의보다 획기적 조치를 통해 한일 관계를 해빙하는 현재 조치의 전망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가 이루어졌다. 이걸 보도하고 있고요. 또 한일 재계 정상회담 앞두고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일 경제단체 기금 설립, 협력 강화 및 청년교류 추진에 방점을 둔 보도를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주1 미 대사,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가 기업들 한일 관계 회복에 담당할 역할이 있다. 일본 기업들에게 촉구한 겁니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일본과 관계 개선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에 막상 한국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이런 한국의 다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부의 부족한 지지가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 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의 말도 인용하고 있는데,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마지막 남은 장애물은 우리 국민의 반발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남은 장애물은 종북 주사파들의 극렬한 반대다.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한국에서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시위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한 10명쯤이 모여가지고 서대문 형무소 앞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대문 형무소에 한번 투옥된 적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하네요. 네, 로이터 통신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 추심 소송 제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을 반대하는 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자산이 지금 동결되어 있는데 그 자산의 추심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강제징용 해법과 일본 방문에 대한 세계 여러 언론들의 아주 격찬에 가까운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 다수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는, 또 반대하는 시위 소식까지 제가 가감없이 전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새롭게 열려져가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완용 선동을 뚫어야. 조금 전에 미쓰비시 자산 추심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을 거부한 일부 피해자들이 그렇게 제기했다는 소식을 로이터 통신이죠.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한번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냉철하게 지금 우리의 현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하는 칼럼이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기용 대기자의 칼럼은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이미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이기용 대기자의 칼럼을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감이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자 정신이 아주 투철한 그런 기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기용 칼럼 핵심 부분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완용의 부활인가? 지금 시내 곳곳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건 이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완용의 부활인가? 그런가 하면 삼전도의 굴욕, 이거 이재명이가 소리치고 있죠. 삼전도의 굴욕을 외치는 확성기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런데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럼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따져보자. 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했는데 그렇다면 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밖에 없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그래서 지금 동결되어 있는 것을 추심하겠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다. 이 징용 피해자들이 피고로 고소한 일본 기업이 두 개인데 일본제철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인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이 지금 다 압류가 돼 있는데 동결이 돼 있는데 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전부 다 압류해도 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일본제철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 기준 110억 원어치. 그런데 이번에 확정 판결이 나온 피해자 15명만 있으면 나눠주면 그만이지만 소송 대기자가 약 1000명에 달한다. 그러면 1인당 1억 원씩만 준다 해도 최소 1000억 원은 있어야 되는데 일본제철 다 현금화 해도 11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배상이 되겠냐? 따라서 이런 현실이므로 따라서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세 가지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제3자 변제로 지급하는 방식. 두 번째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방식. 일본이 태도를 바꿔서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배상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일본 기업이 배상하고 이걸 이제 우리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제중재위원회 회부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이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국제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기. 일본 정부와 일본 이 피고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중재위원회 회부하는 것. 이거는 이미 문재인이가 내친 바가 있다. 거부해버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방법은 제3자 변제 방식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일본을 정복하고 일본 내에 있는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빼앗아 갖고 와서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이
몰래 의용대라도 조직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습격해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오는 방법 말고는 제3자 변제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물론 제3자 변제 방식은 셀프 배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솔직히 자존심 상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그 책임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정부한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이규영 대기자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빈약한 상황을 만든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 사법자재라는 기본을 어긴 대법관 김능환입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뻔뻔함. 근데 이거는 이미 다 지나간 얘기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얘기니까 이거 논의를 하자면, 국내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빈약한 상황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한테 있다. 2012년 김능환의 판결이 나왔을 때 이명박 정부, 그리고 이은 박근혜 정부도 시간만 흘려보냈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일본은 즉각 한일협정에 명기된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서 양자 협의를 요구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거부했다. 대법원이 우리 대법원이 판결했는데 무슨 협상이냐 이러면서 거부해버렸다. 그러자 일본은 그렇다면 절차대로 국제중재위로 가자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그것까지 묵살해버렸다. 그래서 3번 방법, 국제중재위 회부는 끝나버린 거다. 문재인이가 그걸 끝내버렸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다. 국내 판결과 국제법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는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문재인이는 5년 내내 상권 분립만 강조하면서 욕을 안 먹는 편한 선택만 하는 바람에 결국 그 숙제가 밀리고 밀려서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온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현실 속에서 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해법, 제3자 방식 변제. 이 고육책은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국익을 생각해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려운 결단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더 쉽게, 더 유리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던 문제를 전부 다 정치적 유불리나 따지면서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정치적 부담을 다 감수하고 이 방법을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 신냉전 시대 한미동맹 강화는 우리의 절대 명제다. 그리고 미국이 강력히 희망하는 한미일 공조 강화, 이거 우리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될 일이다. 국내외의 친중 세력, 그리고 제 생각에는 친북 세력,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필사적으로 한일 관계 회복을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아니냐.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주사위를 던졌다. 한일 관계 파탄을 원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한국의 종북 주사파 좌파들과 일본 내 극우 세력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윤석열 해법이 지속 가능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 국민과의 소통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를 포함해 우리 국민과 끝없이 대화해야 한다. TV 생중계 공개 토론을 몇 번이고 해야 한다. 왜 우리가 물어줘야 하냐라고 하는 국민적 질문. 누구나 소박하게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물어줘야 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진솔하게 제3자 변제 방식밖에는 현실적으로 택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왜 대법원 판결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지, 이행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면으로 이해 설명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번에 제3자 변제 방식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차선 차악의 고육 책임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낡은 죽창과 필름이나 되돌리는 종북 주사파 야당의 선동에는 이렇게 냉철하고 정교한 논리로 대응해야 하고, 국민의 상처받은 자존심에는 진정성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단칼로 모든 엉킴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낸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 뒤에 정교하게 하나하나 공들여 관리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경 대기자의 칼럼, 저는 대통령실에서 또 우리 외교 안보 경제부서에서 정말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고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